이 집 세 채, 이 집 세 채, 전부 민호 앞으로 명예 이전하기로 했다.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내 고막을 흔흔 내리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거실의 낡은 샹들리에 불빛마저 끈적하게 느껴졌다. 남편 박민준의 숨소리가 순식간에 평온함에서 거칠어지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다. 곧 격분할 황소 같았다. 내 맞은편에 앉은 시동생 박민호는 입꼬리가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자친구의 눈은 탐욕으로 노골적으로 번뜩였다. 마치 불을 켠 싸구려 전구 두 개처럼 그 빛이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전부 민호 씨한테요? 물컵을 쥔 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지난 5년간 나와 민준 씨의 월급 절반은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드렸다. 우리는 방음도 안 되는 이 낡은 빌라에 옴짝달싹 못하고 살면서 부부간의 밤 이야기조차 목소리를 낮춰야 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아낀 이유는 오직 아파트 계약금을 모아 마음껏 이야기하고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우리만의 집을 갖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희망을, 그리고 이 집의 맏아들과 맏며느리로서의 자존심까지 모조리 산산조각 내버렸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의자다리가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이 정막을 깼다.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목에는 퍼런 힘줄이 솟았다. 본래 우직하던 얼굴이 분노로 돼지간처럼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덫에 갇힌 짐승처럼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봤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짜증만이 가득했다. 소리는 왜 질러? 집은 내 거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제가 장남이잖아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남이 뭐 어쨌다고? 동생한테 양보 좀 하면 안 되니? 쟤는 결혼해야 하는데 집도 없이 어떻게 해? 그럼 저희는 집이 필요 없고요?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어 뼈마디 소리가 났다. 서연이 저 따라와서 5년이에요. 5년. 저희는 변변한 장롱 하나 없다고요. 민호는요? 어머니한테 돈 한 푼 드린 적 있어요? 맨날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데요? 형 질투하는 거야? 민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한 얼굴로 느긋하게 입을 열었다. 능력 있으면 형이 알아서 쟁취했어야지. 엄마가 나를 더 아끼시는데 형이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준 씨의 눈이 순간적으로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민호를 두들겨 팰 기세였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게 꽂혔다. 시어머니는 심사하는 눈초리로, 민호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의 여자친구는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한 희열에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들은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울고불고 난리치기를, 내가 남편을 거들어 악다구니를 쓰는 아줌마처럼 이 막장 드라마를 더 추악한 절정으로 몰고 가기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찌개 냄새와 낡은 집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분노로 달아오른 민준 씨의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준 씨가 이성을 잃기 직전 나는 손을 뻗어 힘이 들어가 뜨거워진 그의 팔뚝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근육은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모두의 시선 속에서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식어빠진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내 마음속에서 들끓던 불길을 잠재웠다. 어머님, 민호 씨,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이 선당 멘토르께서. 내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마치 끓는 기름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거실 전체를 기묘하게 잠재웠다. 민준 씨는 경악한 눈으로 나를 보았고 시어머니와 민호도 잠시 멍해졌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눈을 마주보며 또박또박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저는 어머님 결정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가 나를 보는 눈빛이 경악에서 완전한 불신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와 민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마치 잡담이라도 하듯 한가로운 어조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집은 어머님 재산이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든 어머님 마음이죠. 그런데요. 나는 일부러 말꼬리를 느리며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부터 불안해하기 시작한 시동생 민호에게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다. 어머님, 이 동네 관습은 어머님께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집을 물려받는 사람이 부모님 노후 봉양부터 임종까지 책임지는 거요. 병상에서 대소변 받아내는 일까지도요. 자점다 삼독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결국 권리와 의무는 동등해야 하니까요. 제 말이 맞죠, 어머님? 나는 순식간에 굳어버린 민호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민호 씨, 앞으로 어머님 모시는 중책은 이제 온전히 민호 씨랑 새아가 씨한테 맡겨졌네요. 저랑 민준 씨는 기껏해야 설날이나 추석에 과일 좀 사들고 와서 잠깐 얼굴 뵙는 게 전부일 거예요. 저희가 주제 넘게 나서서 이 대단한 효자가 효도할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죠. 내 말이 끝나자 세상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민준 씨의 얼굴에서 분노가 눈에 띄게 사라지고 경악과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애와 희열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변해갔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나를 보았다가 가장 아끼는 작은아들을 보았다가 했다. 늘 명령만 내리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공백이 떠올랐다. 그리고 민호, 그의 얼굴에 번지던 더위만만한 표정은 마치 싸구려 유화물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벗겨져 내렸다. 그 밑으로 당황과 경악, 그리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멍한 표정이 드러났다. 그의 옆에서 곱게 화장한 여자친구는 테이블 밑에서 그의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겼다. 얼굴색은 팔레트보다 더 다채로웠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마치 파리를 산채로 삼킨 듯한 표정의 시동생을 보며 속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급해하지 마.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거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내가 가볍게 던진 집을 받는 사람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말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이 고요한 연못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다. 그 물보라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튀었다. 시어머니 이숙자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다. 입술을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치에 맞아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좋은 것을 작은아들에게 안겨줄 생각만 했지. 그 이면에 어떤 무거운 책임이 묶여 있는지는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민호의 얼굴 근육은 통제 불능 상태로 경련했다. 그는 내가 던진 대단한 효자라는 말에 숨이 막혀 한동안 헉헉거렸다. 엄마,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찾았지만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말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지금 무슨 뜻으로 저러는 거냐고. 무슨 뜻이냐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기 전에 내가 말을 가로챘다. 내 말투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순진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이죠. 민호 씨.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모든 재산, 모든 노후 보장을 이 집 세 채에 담아 당신 손에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나 큰 신뢰예요. 어머니께서 기대하시는 건 당연히 당신이 노후를 책임지고 임종을 지켜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일부러 한숨을 쉬었다. 설마 좋은 건 당신이 다 챙기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 책임은 우리 같은 남들에게 떠넘기려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잖아요. 민준 씨는 이제 완전히 나와 같은 편에 섰다. 그의 가슴속 분노는 나와 함께 싸우려는 드높은 투지로 변해 있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일부러 내 모습을 흉내내며 느긋하게 물을 한 잔 따랐다. 그리고는 뭔가 크게 깨달았다는 투로 입을 열었다. 서연이 말이 맞아. 엄마, 작년에 고혈압으로 입원하셨을 때 누가 휴가 내고 병원 뛰어다니면서 밤에 바닥에서 쪽잠 잤는지 잊으셨어요? 저랑 서연이었어요. 그는 민호를 향해 비웃음 섞인 눈빛을 보냈다. 어떤 사람은 일 바쁘다고 얼굴만 비추고
10분도 안 돼서 가버렸는데 이제 집 새 채가 생기면 그 일이라는 게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빠지겠지? 민준 씨의 말은 쥐쥐주신 시어머니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몸이 약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때마다 나와 민준 씨가 늘 곁을 지켰다. 민호의 효도는 언제나 전화기 너머의 무미건조한 안부 인사 몇 마디에 그쳤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못 본 척할 수 있었다. 가족끼리 따질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집 새 채의 소유권과 피비린내 나게 얽히자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네, 내가 언제 노후 봉양 안 한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메마르고 힘이 없었다. 어머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즉시 그녀의 말을 막았다. 말투는 아카데미상을 받아도 될 만큼 진심 어렸다. 저희가 어머님 안 모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저희 법 잘 알아요. 저희가 말한 건 모시는 게 아니라 수발드는 거예요. 나는 수발이라는 두 글자에 특별히 힘을 주었다.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면 24시간 곁에서 물 떠다 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밥 먹여드리는 그런 수발이요. 어머님께서 모든 물질적 보장, 즉 노년의 가장 큰 의지처를 민호 씨에게 맡기기로 하셨으니 이 가장 가까운 수발의 책임 역시 당연히 그가 전적으로 져야 마땅하죠. 이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의 그의 영광이자 어머님의 이 편애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저랑 민준 씨가 괜히 나섰다가는 공을 가로채는 꼴이 되잖아요. 그건 민호 씨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과 아들 사이의 깊은 정을 무시하는 처사죠. 내 말은 물샐 틈 없이 완벽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에게 효자라는 높은 감투를 씌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다. 아야. 민호가 아픈 듯 신음했다. 그의 여자친구가 테이블 밑에서 그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은 것이다.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 우리에게 다 들릴 정도의 볼륨으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 씨,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집 받으면 바로 결혼하고 여행 가기로 했잖아. 무슨 수발이야. 그것도.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그 혐오스러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명은 빈둥거리기만 하고 다른 한 명은 속물이기 짝이 없으니 정말 천생연분이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아픈 사람을 수발들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민호는 여자친구의 성화에 짜증이 나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는 유일한 목표물에게 화풀이를 했다. 엄마, 말 좀 해봐요. 이 집 도대체 명예 이전해주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망설이면 제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겠다고 하잖아요. 그는 협박하고 있었다. 자신의 소위 평생 대사를 이용해 시어머니가 즉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복잡한 눈빛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과 재촉만이 가득했다. 그는 영원히 집에 대해,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민준 씨와 나를 보았다. 우리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탐욕이라곤 한 점도 없었고 오직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후의 평온함과 거리감만이 있었다. 이 순간 겨드랑이까지 치우쳐 있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처음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주도하는 간단한 재산 분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소 가장 조용하던 며느리인 나에 의해 자신의 미래 수십 년의 삶의 질을 건 도박판으로 변질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도박의 판도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이건 민호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우리 이미 다 얘기 끝났잖아요. 서류 준비하려고 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리모컨을 집어 민호에게 던졌다. 리모컨은 민호의 발치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호는 더욱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에게 항상 모든 것을 들어주시던 어머니가
이렇게 큰 화를 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나가. 다들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문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다가 파래졌다가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를 흔흔 노려보았다. 그 눈빛의 원망은 마치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했다. 그는 오늘 이 모든 사태를 내가 망쳐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동양불만 가득한 얼굴에 여자친구를 잡아 끌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거대한 문 닫는 소리에 벽에 걸린 달력까지 흔들렸다. 거실에는 나와 민준 씨, 그리고 소파에 앉아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힘없이 주저앉은 시어머니만 남았다. 민준 씨가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힘껏 잡아주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칭찬과 안심의 온기가 전해져 왔다. 나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호 같은 성격은 결코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더욱 미쳐 날뛸 뿐이다. 역시나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그녀는 나에게, 심지어 민준 씨에게까지 조심스럽게 잘해주려는 기색을 보였다. 밥을 먼저 퍼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해주기도 했다. 내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냄비에 음식을 데워 놓기까지 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대우였다. 나는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내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녀가 정말 모든 것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준 후 자신의 노년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비참한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호가 떠난 후 그녀는 거실에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민준 씨가 걱정되어 가보니 그녀는 앨범을 들고 민준 씨와 민호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수십 년간의 편애와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내 전략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전에는 집의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을 모두 민준 씨가 알아서 냈다. 이번 달 고지서가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준 씨도 약속이나 한 듯 가만히 있었다. 이틀 후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당황해서 물었다. 왜 갑자기 정전이 됐지?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 전기세를 안 냈나 봐요. 전에는 제가 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집을 전부 민호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집의 주인은 당연히 민호가 되어야죠. 이런 자질구레한 일도 이제 걔가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노니?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한참이나 움직였지만 그 전화는 끝내 걸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직접 서랍을 뒤져 전기요금 카드를 찾아냈고 어둠 속을 더듬어 직접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요금을 냈다. 돌아올 때 나는 그녀의 귀밑머리가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유난히 희끗희끗해 보이는 것을 보았다. 주말에는 시어머니의 지병이 도졌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파스라도 몇 장 붙이고 싶어 했다. 예전 같았으면 민준 씨가 차를 몰고 즉시 달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의 핸드폰이 마침 무음이었고 그는 방에서 오후 내내 야근을 하며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공국을 끓이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못 본 척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한참 동안 한숨을 쉬다가 결국 직접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아파트 단지 앞 약국까지 걸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의 저울추는 우리 쪽으로 한 칸씩 기울었다. 내가 마음이 모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게 해주고 있었을 뿐이다. 한편 그날의 참패를 겪은 민호도 전략을 바꿨다. 그는 더 이상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집으로 달려왔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오늘은 카네이션 한 다발, 내일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떡 한 상자였다. 입에는 꿀이라도 바른 듯했다. 엄마, 약을 어떻게 혼자 사러 가세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제가 바로 날아올게요. 엄마, 형이랑 형수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질투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는 영원히 제 친엄마인데 제가 어떻게 엄마를 안 챙겨요? 엄마 집만 제 앞으로 넘겨주시면 저 바로 유리랑 결혼해서 내년에는 뚱뚱한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때는 그냥 편히 복만 누리시면 돼요. 구롱아 스리만드민덴도 고시서와 서러미난 난마이 거신난도니민도 그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 보이며 이런 공수표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으려 애썼다. 며칠 동안은 시어머니가 정말 그의 말에 다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민호의 그 번지르르한 입을 보며 눈빛에 다시 익숙한 그 맹목적인 사랑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민호의 모든 위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전화는 민호의 여자친구 유리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매우 의외였다. 전화를 받자 평소에 그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분노에 찬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수님, 민호 씨 좀 말려주세요. 걔 미쳤어요. 나는 마음이 덜컥했다. 무슨 일이에요? 걔 밖에서 사채를 썼어요. 오늘 그놈들이 찾아와서는 돈 안 갚으면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겠다고 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얼마나 빚졌는데요?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나는 숨을 들이켰다. 민호의 됨됨이로 보아 그 돈이 절대 바른 곳에 쓰였을 리가 없었다. 왜 형수님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보증을 서줬거든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집 문서만 받으면 바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수님, 지금 그놈들이 민호 씨를 못 찾으니까 맨날 저한테 와서 들들 볶아요. 저 일자리도 잃었다고요. 제발요. 할머니한테 빨리 진명이 이전해주라고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장이에요. 나는 전화를 쥔 채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다. 그랬구나. 민호가 그렇게 집을 서둘렀던 이유가 결혼 때문이 아니라 이 거대한 빚구멍을 메우기 위해서였다니.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구멍은 못 메웠는데 폭탄의 도화선에는 이미 불이 붙은 것이다. 궁지에 몰린 개는 담을 넘고 토끼도 급하면 사람을 문다. 5천만 원의 사채빚에 몰린 민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즉시 이 사실을 민준 씨에게 알렸다. 민준 씨는 이야기를 듣고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눈이 붉어졌다. 이 짐승 같은 놈, 우리 가족을 전부 물귀신으로 만들 작정이야. 지금 화낼 때가 아니에요. 나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우선 어머니께 알려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말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직접 말하면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우리가 민호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이 일은 반드시 더 충격적이고 그녀가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나야 했다. 나는 민준 씨를 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다. 민준 씨, 지금 당장 민호가 자주 가는 PC방 같은 곳들을 찾아가 봐요. 기억해요. 돈을 갚아주러 가는 게 아니라 걔를 압박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려서 압박감을 느끼게 해야 해요. 자보이스, 그런 다음에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빚쟁이들이 직접 찾아오도록. 이 결정이 매우 위험하고 심지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민호 같은 인간과 시어머니의 이런 맹목적인 편애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그녀가 직접 피비린내 나는 현실을 목격하지 않는 한 그녀는 영원히 진정으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그 후 이틀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다. 민준 씨는 내 계획대로 민호가 나타날 만한 PC방, 술집, 심지어 여자친구 유리의 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민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자취를 감췄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그는 숨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숨는 행위 자체가 죄책감과 두려움의 신호였다. 시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작은아들이 이틀 동안이나 애교를 부리러 오지 않았고 전화도 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다. 입으로는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냉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도화선이 거의 다 타들어갔고 폭발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셋째 날 오후 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도 이웃도 아니었다. 마치 초인종을 부술 것처럼 급하고 난폭하게 연달아 눌러대는 소리였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문을 열러 가려는 것을 내가 즉시 막아섰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나는 현관문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심장이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었다. 문 밖에는 남자 3명이 서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대머리에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 불빛에 번쩍이며 눈을 찔렀다. 그의 뒤에 선 두 남자도 험상찌는 인상에 불량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긴장해서 물었다.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문 밖의 소리는 이미 초인종을 누르는 것에서 주먹으로 문을 쿵쿵 두드리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문 열어. 박민호 안에 있어? 빚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빨리 문 안 열면 확 차버릴 거야. 대머리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으며 문틈을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어머님, 나는 나지막이 불러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지금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112 신고 화면을 띄워놓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후 문 뒤로 다가갔다. 누구 찾으세요? 나는 문을 사이에 두고 차갑게 물었다. 박민호 찾는다니까. 대머리가 밖에서 소리쳤다. 당신이랑 무슨 사이야? 당장 나오라고 해. 여기 안 살아요. 오는 하게스의 지게. 개소리 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 여기가 걔네 집이야. 헛소리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해. 5천만 원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안 그러면 오늘 너희들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폭탄처럼 시어머니의 귓가에서 터졌다. 그녀는 소파에 탄란히 앉아 입술을 떨며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줄곧 자신의 작은 아들이 단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철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밖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쳤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문짝이 흔들릴 정도였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기 안 살아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신고? 해봐 임마. 대머리가 밖에서 미친 듯이 웃었다. 우리는 빚 받으러 온 거지. 강도질하러 온 게 아니야. 경찰이 와도 더리는 통해. 빚졌으면 갚아야지. 보아하니 배째라는 거구만. 야, 뭘 꾸물거려. 문 차버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였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나는 문 밖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 곧 도착할 겁니다. 당신들 행동은 이미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에 해당해요. 무슨 일이든 경찰 오면 얘기합시다. 내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으며 반박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과연 잠시 멈췄다. 사채업자들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법이다. 문을 막고 협박할 용기는 있어도 경찰 앞에서 정말로 폭력을 행사할 배짱은 없을 것이다. 그 틈을 타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님, 지금 바로 민호 씨한테 전화하세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경찰도 불렀다고요. 걔가 아직 사람이라면 당장 튀어오라고 하세요. 고곱게 시어머니는 마지막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수없이 걸어도 받지 않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엄마, 전화기 너머 민호의 목소리는 힘없고 울먹였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어디서 죽다 살아났어. 시어머니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전화기에 대고 울부짖었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집 문을 부수려고 해. 너 나를 죽일 셈이야. 전화기 저편은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애원하는 듯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집을 저한테 주세요. 집만 있으면 담보대출 받아서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엄마, 이런 상황에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집 세 채뿐이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온 가족을 불구덩이로 끌어들여 자신이 판 및 빠진 독을 메우려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쥔 채 온몸을 떨었다. 실망, 분노, 고통,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뒤섞였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완전한 절망과 도움의 요청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그녀는 내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와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뭐 하는 겁니까?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 도착했다. 문 밖의 빚쟁이들은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지 순식간에 허둥지둥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나는 그들이 두 명의 경찰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았다. 대머리에 기세등등하던 표정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훅 불어들어왔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조서를 작성한 후 그 빚쟁이들을 데리고 갔다. 떠나기 전 나이든 경찰 한 분이 우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가족분들, 사체라는 건 밑빠진 독입니다.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박민호라는 가족분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셔야겠어요. 경찰을 보내고 문을 닫았다. 거실은 난장판이었다. 문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눈빛은 공허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짐승, 정말 짐승 같은 놈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지금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몽에서 스스로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요. 폭풍은 지나갔어요. 민준 씨는 거의 날아오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다. 문에 남은 발자국과 넋이 나간 어머니를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시어머니를 위로하지 않고 내 곁으로 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힘든 것은 빚쟁이 몇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이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막다른 길에 몰린 민호를 어떻게 대면할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작에 내렸어야 할 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저녁에 민호가 돌아왔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민준 씨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온 것이었다. 그는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덥수룩한 수염, 판눈, 몸에서는 싸구려 여관의 냄새가 풍겼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사채를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엄마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놈들이 돈 안 갚으면 제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실 순 없잖아요.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서럽게 울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벌써 마음이 약해져 그를 안고 함께 울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여 발치에 무릎 꿇은 작은 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죽은 듯이 고요한 슬픔만이 가득했다. 오늘 오후에 그 끔찍했던 문 두드리는 소리, 귀에 담을 수 없는 욕설, 흔들리던 현관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모정과 연민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5천만 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쉬어 있었다. 말해봐. 그 5천만 원. 어떻게 빚진 거니? 민호의 울음소리가 태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저 친구랑 동업하다가 사기당했어요. 동업? 민준 씨가 옆에서 냉소했다. 내가 듣기로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던데?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무슨 소리냐고?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틀었다. 네가 직접 들어봐. 이게 내 여자친구 유리 목소리가 아닌지. 영상 속에서는 유리의 울음 섞인 하소연이 흘러나왔다. 걔는 도박꾼이에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눈이 뒤집혀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채까지 썼고요. 집만 받으면 만회할 수 있다고 저를 속이고 보증까지 서게 했어요. 걔는 악마예요. 우리를 다 망가뜨렸다고요.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모든 뼈가 뽑힌 것처럼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위장은 철 같은 사실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두 줄기 흐린 눈물이 주름 가득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 소리 없는 비통함은 어떤 통곡보다 더 가슴 아팠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실패한 교육에 대한 후회였고 사람을 잘못 본 것에 대한 자책이었으며 이부청치한 아들에 대한 완전한 절망적인 포기였다. 민호야.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늘부로 너와 나의 모자 인연은 끝이다. 민호가 멍드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를 버리시겠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를 보지 않고 나와 민준 씨를 향해 돌아섰다. 눈빛에는 전례 없는 맑음과 결단력이 있었다. 민준아, 서연아, 이 집 새 채, 내일 당장 가서 너희들 앞으로 명예 이전하겠다. 민준 씨와 나는 얼어붙었다. 우리는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행동하실 줄은 몰랐. 어머니, 그게 민준 씨가 무언가 말하려 했다. 말하지 마라. 내 말 끝까지 들어. 시어머니는 손을 저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민호를 보며 한자 한자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다. 집은 내 형과 형수에게 줬다. 네가 빚진 5천만 원은 네가 저지른 업보니 내가 책임져라. 감옥에 가든 손이 잘리든 이 집과는 아무 상관없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모질어요? 민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제가 친아들이잖아요. 쟤들은 남이라고요. 집을 쟤들한테 주면 쟤들이 나중에 엄마를 돌볼 것 같아요. 엄마가 빨리 죽기만을 바랄 거라고요. 그는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며 가장 악독한 말로 이간질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어머니는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쟤들이 나를 돌볼지 안 돌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안다. 만약 집을 너에게 줬다면 나는 오늘 내 놈 때문에 길거리에서 시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민호를 쳐다보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구부정하고 늙었지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연함이 있었다. 안 돼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민호가 미친 듯이 쫓아가려 했지만 민준 씨에게 붙잡혔다. 박민호, 잘 들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엄마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네가 네 손으로 그 길을 막아버린 거야.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남아.
그는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듯 민호를 밖으로 내던졌다. 꺼져. 문이 세게 닫혔다. 문 밖에서는 민호의 미친 듯한 문 두드리는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곧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그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도 알았다. 나와 민준 씨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말한 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정신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다. 눈은 아직 좀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확고했다. 그녀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가자. 명예 이전하러. 그녀는 나와 민준 씨에게 말했다. 말투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나와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챙겨 그녀를 따라 나섰다. 구청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분위기는 미묘했다. 나와 민준 씨는 상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다. 이 승리는 너무나 참혹한 대가를 치렀다. 그 대가는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접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한 가정의 비극이었다. 시어머니는 길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편애의 눈이 멀었던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 수속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직원이 우리에게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을 때 나는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가 서명하는 것이 단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수십 년에 대한 고별이자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구청에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다.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후련함, 피로감,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일단 뭐 좀 드시러 가요. 민준 씨가 제안했다. 그래. 우리는 조용한 백반집을 찾았다. 식사 중에 시어머니는 내게 생선 한 조각을 얹어주었다. 서연아.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예전에는 이 어미가 미안했다. 내 눈에 뭐가 씌었는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지 못했어. 나는 마음이 짠해져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나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너희들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거 안다.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니 나를 원망해도 할 수 없지만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편한 날 하루도 못 보내고 이런 서러움까지 겪었으니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얘야, 차로 술을 대신해서 내게 사죄하마. 앞으로 이 집은 너랑 민준이한테 달렸다. 나도 서둘러 찻잔을 들어 잔을 부딪혔다. 어머니, 너무 과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민준 씨는 우리를 보며 눈이 붉어졌다. 이 덩치 큰 남자도 이 순간에는 목이 메는 것을 참지 못했다. 이 식사는 우리 세 식구가 수년 만에 먹는 가장 마음 편하고 또 가장 만감이 교차하는 식사였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민호의 보복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닥쳐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짙은 휘발유 냄새를 맡았다. 거실은 난장판으로 뒤집혀 있었고 민호는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있었고 발치에는 뚜껑이 열린 빨간 휘발유통이 놓여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마치 곧 점화될 폭탄 같아 보였다. 돌아왔네. 그는 우리를 보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호, 너무하는 짓이야. 민준 씨가 소리치며 본능적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뒤로 보호했다. 뭐 하냐고? 민호가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처절했다. 너희들 집 갖고 싶었잖아. 좋아, 내가 줄게.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려서 잿더미로 만들어주지.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아무도 가질 수 없게 찰칵 소리와 함께 그가 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 작은 불꽃이 광기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비추며 유난히 무섭게 보였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그를 가리킨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민호 씨 미쳤어요? 이건 범죄예요. 나는 억지로 침착하며 소리쳤다. 범죄?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범죄 따위가 무서울 것 같아? 그는 울부짖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 정말 독하시네요. 저 두 사람 때문에 친아들 목숨까지 버리시겠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민호 씨 일단 라이터 내려놔요. 무슨 말이든 차분하게 해요. 돈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해결? 어떻게 해결하는데? 당신들이 내 빚도 1,000만 원 갚아줄 거야? 그는 비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가식 떨지 마. 김서연. 이 모든 건 내가 꾸민 짓이야. 이 독한 여자. 오늘 너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라이터를 든 손을 바닥에 휘발유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짙은 휘발유 냄새가 죽음의 기운과 뒤섞여 우리 모두의 숨통을 조였다.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끝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불꽃이 휘발유에 닿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 안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민준 씨를 멍드 밀치고 마치 격분한 암사자처럼 민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평소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놀라운 힘과 속도를 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민호의 라이터를 든 팔을 꽉 붙잡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뒤로 밀쳤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죽으려면 너 혼자 죽어. 왜 우리까지 끌고 가? 그녀는 울부짖었다.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호도 어머니가 갑자기 덮칠 줄은 몰랐는지 손을 떨다가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불꽃이 꺼졌다. 위기는 잠시 해소되었다. 민준 씨가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 시어머니와 함께 아직 발버둥 치는 민호를 소파에 꽉 눌렀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었고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방금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죽는 줄 알았다. 신고해. 빨리 신고해.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스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 내가 말한 것은 업무 방해가 아니라 방화 미수였다. 경찰은 지난번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 소방차와 함께. 민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우리 곁을 지나 끌려갔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단지 시어머니 곁을 지날 때 고개를 들어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 눈빛에는 광기와 원망 대신 잿빛에 가까운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고 흐린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친아들을 직접 감옥에 보내는 그 고통은 아마 그녀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에게 상황을 물었다. 나와 민준 씨, 그리고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어머니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했다. 밤늦게까지 시달린 후에야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휘발유 냄새 가득한 난장판이 된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상처뿐인 장소, 친족 간의 파탄과 인간성의 광기를 목격한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 낡은 앨범을 끌어안고 날이 밝을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다. 나와 민준 씨는 묵묵히 거실을 치웠다. 부서지고 뒤집힌 가구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집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의 사건은 곧 결과가 나왔다. 방화미수의 이전의 채무 문제까지 더해져
여러 죄목이 병합되어 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형기. 한 사람의 청춘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이 천지개벽할 변화를 겪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판결이 나온 날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와 민준 씨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 잔혹한 현실을 소화하고 자신의 과거와 매듭을 지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한숨을 쉬거나 과거를 되뇌지 않았다. 말수가 크게 줄었지만 눈빛은 이전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다. 그녀는 먼저 지금 사는 이 집을 팔자고 제안했다. 이곳은 기운이 안 좋아. 우리 새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나와 민준 씨는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낡은 빌라 한 채를 판 돈으로 도시의 환경 좋은 새 아파트 단지에 방 3개짜리 새 집을 샀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었다. 나머지 낡은 집 2채는 팔지 않고 계속해서 새를 놓았다. 월세는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그녀가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우리는 그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그녀 자신의 보장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녀는 그 통장을 보고 울었다. 내가 평생 눈뜬 장님으로 살았구나. 늙어서야 겨우 철이 들었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햇살이 넓은 거실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와 민준 씨는 짐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시어머니는 베란다의 흔들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조용히 책을 읽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에 따뜻한 금빛을 입혔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 집은 거대한 폭풍우를 겪었지만 비가 갠 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것 같다고. 나와 민준 씨는 마침내 온전히 우리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다. 마음껏 이야기하고 안심하고 잠들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집. 우리는 모아둔 돈으로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큰 소파와 친구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을 샀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식사를 했다. 민준 씨가 주방에서 실력을 뽐내면 나는 옆에서 그를 도왔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오븐 속에 케이크를 봐주셨다. 식탁에서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눈앞에 이 평범하고 따뜻한 광경을 보며 나는 종종 멍해졌다. 얼마 전에 그 끔찍했던 다툼, 협박, 눈물이 마치 아득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고부관계도 전례 없이 조화로운 상태에 접어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의심과 계산이 없었고 비바람을 겪은 후에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끈끈함이 생겼다.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고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기억해 주셨고 나도 그녀가 좋아하는 요거트를 사다 드렸다. 우리는 드라마 줄거리 때문에 몇 마디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를 보고 웃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림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할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리고 나도 마침내 진심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민호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매달 그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붙여주셨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가족의 정이라는 것은 끊어낸다고 해서 정말로 미련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민준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민호가 출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녀석 하기 나름이겠지. 만약 정말 개과천선했다면 이 집에 숟가락 하나 더 놓을 수는 있겠지. 만약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라면 그냥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는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로 치를 수는 없었다. 5년 후 민호가 출소했다. 그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동네 파출소의 경찰관을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듣자 하니 그는 출소 후 남쪽의 한 도시로 가서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힘든 육체 노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예전의 친구들에게도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도. 그는 마치 물 한 방울이 바다에 섞이듯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또 혼자 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단지 그 후로 그녀가 매달 돈을 붙이는 주소가 남쪽의 한 도시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 2년이 지났다. 내가 임신했다. 이 소식은 이 평온한 집에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민준 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나를 안고 빙빙 돌았다. 시어머니는 더욱 입이 귀에 걸리셨다. 매일같이 다양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나를 통통하게 살찌우셨다. 그녀는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꺼내 우리에게 큰 봉투를 주셨다. 이건 할미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한테 주는 용돈이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10달 후 나는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다. 딸의 탄생은 이 집을 더욱 완전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민준 씨는 완벽한 딸바보가 되어 매일 퇴근 후 첫 번째 일은 딸을 안고 뽀뽀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더욱 손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뻐하며 정성껏 돌봐주셨다. 요람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나는 종종 생각했다. 삶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라고. 고통과 절망을 겪게 하다가도 어느새 무한한 희망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니까. 딸의 첫 돌잔칫날 우리는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려 할 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 씨가 문을 열러 갔다. 문 밖에는 피부가 검고 몸이 마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로 보이는 장난감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거의 겁에 질린 듯한 불안한 표정이 있었다. 민호였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순간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앞에 이 불청객에게 쏠렸다. 민호는 집안에 이 떠들썩하고 따뜻한 광경을 보며 눈빛에 부러움, 자괴감, 그리고 깊은 거리감이 가득했다. 그는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장난감을 민준 씨에게 건넸다. 형, 나 그냥 한번 보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짙은 남쪽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딸 낳았다고 들었어. 이건 내가 애기 주려고 산 선물이야. 민준 씨는 그를 쳐다보고 또 그의 손에 들린 조악한 플라스틱 인형을 쳐다보았다. 받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하고 긴장되었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세월과 삶에 깎여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눈빛을 했다. 들어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방 안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의 세계에 뛰어든 낯선 사람 같았다. 밥은 먹었니?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이 정적을 깼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앉아서 같이 먹자. 시어머니는 식탁 옆에 빈자리를 가리켰다. 민호는 우리를 한 번 보고 시어머니를 한 번 보고 마침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민준 씨가 그에게 그릇과 수저를 가져다 주었다. 그 과정에서 형제는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생일 파티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다. 민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밥만 먹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때 빈둥거리며 게임만 하던 그의 손은 이제 거칠고 손톱 밑에는 씻기지 않은 흙대가 끼어 있었다. 나는 그를 보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그가 이 집에 가져왔던 재앙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 이 사람이 정말로 예전의 그 박민호가 아닌 것 같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호도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저 내일 가요.
그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냥 어머님 산소에 한번 들르려고. 그는 말을 하다 자기가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말을 바꿨다. 아니, 그냥 어머님 한번 뵈러 왔어요. 건강하시면 저도 안심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밖에서 몸 조심해라. 이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준 유일한 걱정 섞인 말이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문가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다시 한번 요람해서 곤히 잠든 내 딸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민준 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집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나갔다. 그가 떠난 후 민준 씨는 묵묵히 그 플라스틱 인형을 창고 구석에 놓았다. 우리는 누구도 다시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딸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 웃고 기고 옹알이로 아빠, 엄마, 할미를 불렀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괜찮으셨고 매일 가장 큰 즐거움은 손녀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햇볕을 쬐는 것이었다. 민준 씨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 나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나만의 균형을 찾았다. 가끔 깊은 밤에 나는 민호를 떠올렸다.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던 모습, 라이터를 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앞에 서 있던 그 불안한 모습. 나는 그가 정말로 개과천선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행복을 지켜냈다는 것이다. 집집마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 집의 문제는 정말로 풀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을 풀어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은 혈연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집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문이 닫혔다. 한때 우리를 천지개벽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는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후 호수 밑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소식이 없었다. 삶은 거의 평범할 정도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딸 하윤이의 등장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이 집에 드리워져 있던 마지막 그늘을 완전히 걷어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사랑을 이 작은 손녀에게 쏟아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을 되뇌지 않았고 남쪽 먼 곳에 있는 아들을 위해 한숨 쉬지도 않았다. 하윤이의 모든 성장 순간이 그녀의 노년을 가득 채웠다. 세월은 마치 베란다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스킨답서스처럼 뿌즈부켰중 안락한 가지를 뻗어갔다. 하윤이가 3살 되던 해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와 함께 시어머니에게 예고 없는 중병이 찾아왔다. 급성 뇌경색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민준 씨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서연아, 빨리. 엄마가 이상해.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반신이 마비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입과 눈이 비뚤어져 말을 하지 못했다. 오직 목에서 헉헉하는 소리만 낼 뿐. 눈빛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가득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병원 복도의 불빛은 눈이 시리게 하렸다. 나와 민준 씨는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매 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시어머니의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우리 마음을 짓눌렀다. 환자분께서 생명의 위험은 넘기셨지만 뇌경색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왼쪽 신체가 마비되었고 언어 기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재활은 길고도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길고 엄청난 인내, 이 두 단어가 가진 무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우리는 처음으로 그 무게의 실체를 마주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왼쪽 손과 발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말을 하려 해도 불분명한 단음절만 내뱉을 수 있었다. 물을 마시거나 몸을 뒤집을 때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은 재활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환자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처리해 드릴 때 그녀는 울었다. 몸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수치심과 창피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잡고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흐린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다. 그 순간 나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이 노인의 모든 자부심과 존엄성이 병마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아기를 돌보듯 묵묵히 그녀의 몸을 닦고 깨끗한 옷과 시트로 갈아들였다. 민준 씨는 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옆에서 서툴게 도왔다. 퇴원 후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다.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많은 일은 간병인이 대신할 수 없었다. 매일의 재활 훈련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마치 아이를 가르치듯 그녀를 부축해 다리를 들고 걷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아파했고 억눌린 신음소리를 냈다. 언어 재활은 더욱 지루했다. 간단한 밥이라는 한 글자를 거울을 보고 수백 번 연습해야 겨우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었다. 나와 민준 씨는 직장에 나가야 했고 어린 딸도 돌봐야 했다. 이제는 거의 자립 능력을 잃은 시어머니까지 더해져 삶의 무게는 순식간에 몇 배로 무거워졌다. 우리는 마치 태엽이 감긴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았다. 피로가 사방에서 밀물처럼 몰려와 우리를 거의 익사시킬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하윤이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민준 씨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내 앞에서 언제나 산처럼 강했던 이 남자가 마침내 이 무거운 삶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뒤에서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집안의 이 엉망진창인 일만 아니었어도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는 몸을 돌려 나를 꽉 안았다. 내가 너무 무능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내 마음도 쓰라렸다.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한 달, 두 달, 반년을 버텨냈다. 시어머니의 몸은 우리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조금 걸을 수 있었고 간단한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다른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자신은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슬픔이 흘렀다. 그녀는 갑자기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건조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한참 떨다가 불분명하게 몇 글자를 내뱉었다. 민호 보고 싶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호? 우리가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이름, 병마와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에게 그토록 상처를 줬지만 여전히 자신의 살점을 떼어준 작은 아들을 떠올린 것이다. 나는 그녀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에게 알릴까? 그는 천리 밖에 있는데 알려서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설마 그가 돌아와 어머니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그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다. 이제 와서 왜 우리가 그를 다시 불러들여
이 어렵게 얻은 평온을 깨뜨려야 하는가? 민준 씨의 태도는 나보다 더 단호했다. 안 돼. 저녁에 내가 시어머니의 생각을 그에게 전하자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칼에 거절했다. 알려서 뭐하게. 돌아와서 엄마 이 꼴을 보고 우리 비웃으라고? 아니면 또 와서 우리한테 짐만 되라고? 그때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다. 수년이 지났음에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건 어머님 소원이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그냥 잠깐 정신이 흐려지신 거야. 민준 씨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다. 제 버릇게 못 준다고 그때 그 녀석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걔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몸이 이렇게 나빠지셨겠어? 민준 씨의 말은 모두 맞았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애원하는 눈빛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일은 우리 부부의 의견 차이 속에서 잠시 보류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임시로 휴가를 냈고 회사에서는 갑자기 나에게 긴급 회의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민준 씨도 지방 출장 중이었다. 집에는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3살 배기 딸 하윤이만 남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침실 침대에 눕혀드리고 물과 음식을 챙겨드린 후 하윤이를 거실에 앉히고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다. 어머니, 하윤아, 집에서 얌전히 있어요. 엄마 금방 돌아올게요. 나는 수없이 당부하고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의가 오후 내내 계속될 줄은 몰랐다. 회의가 끝나고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다. 모두 집 전화번호였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가 넘어지셨나? 하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하윤이의 장난감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침실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반신을 움직이지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딸 하윤이는 그녀 곁을 지키며 겁에 질려 엉엉 울고 있었다. 손에는 집 전화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 1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는 이 겨우 3살짜리 아이가 평소 우리의 모습을 흉내내어 내게 건 것이었다. 어머니, 오시네 때 신내고 도미고, 옴니스. 나는 넋이 나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아 올렸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입으로는 초조하고 절망적인 아아 소리를 냈다. 확인해보니 다행히 넘어진 것 외에 2차적인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충격에 빠진 시어머니를 안고 통곡하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나 자신의 눈물도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무력감, 피로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거대한 그물처럼 나를 꽁꽁 묶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와 민준 씨, 단 2사람의 힘만으로는 정말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었다. 우리도 지치고 실수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사고는 한 번 있었으면 2번도 있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집안의 모든 것을 보고 그는 침묵했다. 그는 겁에 질린 딸을 안고 침대에 누워 후회와 자책의 눈빛을 한 어머니를 보았다. 이 강인한 남자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깊은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민준 씨,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민호 씨한테 알립시다. 이번에 민준 씨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그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쯤 나는 그가 길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단 한 글자였지만 마치 그의 온 힘을 다 쓴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민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이 지긋지긋한 삶에 타협한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민호의 전화번호가 없었다. 유일한 연락 방법은 시어머니가 매달 돈을 붙이는 그 주소뿐이었다. 민준 씨는 그 주소로 편지를 한 통 썼다. 편지에는 별다른 말을 쓰지 않았다. 단지 가장 간단하고 평온한 어조로 어머니가 쓰러지신 전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서술했다.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썼다.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 마음대로 해라. 편지를 붙인 후 돌을 던진 것처럼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와 민준 씨는 더 이상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아마 민호는 편지를 받고도 귀찮다고 생각하며 못 본 척할 것이고 혹은 이미 그곳을 떠나 편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생활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120%의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조금의 태만도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가 거의 그 일을 잊어갈 때쯤 보름 후에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문을 열러 갔다. 문 밖에는 먼지투성이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난번에 돌아왔을 때보다 더 검고 말라 있었다. 등에는 거대하고 색이 바랜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남쪽 지방의 과일이 담긴 그물망을 들고 있었다. 민호였다.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황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한 글자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단지 손에 든 과일을 묵묵히 내밀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몸을 비켜 그가 들어오게 했다. 민준 씨가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나왔다. 그가 민호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고 굳어졌다. 형제는 현관을 사이에 두고 멀리서 마주 보았다. 공기 중에는 소리 없는 어색한 대치가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불분명한 목소리가 이정적을 깼다. 누구야? 민호의 몸이 멍듯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짐을 내팽개치고 비틀거리며 침실로 달려갔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입과 눈이 비뚤어지고 반신불수가 된 어머니를 보았을 때 이 칠척장신 남자는 쿵 소리를 내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거기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은 끊어진 구슬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소리 없는 극한까지 억눌린 슬픔과 후회였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고 멍해졌다. 이내 그녀의 흐린 눈에 매우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놀라움, 원망, 안타까움, 그리고 거의 서러움에 가까운 의지.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손을 뻗어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머리에 얹어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녀도 오랫동안 억눌렀던 소리 없는 눈물이 주름 가득한 뺨을 타고 마음껏 흘러내렸다. 그 순간 모든 원한, 모든 벽이 이 소리 없는 눈물 속에서 씻겨나가고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앞의 이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이 오랜만에 재회한 모자에게 공간을 남겨주었다. 민준 씨는 거실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어깨가 굳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 응어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는 남았다. 그는 호텔에 묵지 않고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잤다. 그가 온 날부터 이 집에 많은 것들이 변했다. 그는 마치 지난 10수년간의 빚을 한 번에 다 갚으려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그가 거의 도맡았다. 밥 먹여드리기, 몸 닦아드리기, 대소변 처리하기, 우리가 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 일들을 그는 한마디 불평 없이 꼼꼼하게 해냈다. 그의 동작은 처음에는 서툴러 밥을 시어머니 옷에 흘리기도 했지만 그는 빨리 그리고 정성껏 배웠다. 시어머니의 재활 훈련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민준 씨는 출근해야 했고 나 혼자서는 힘이 부족했다. 이제는 민호가 매일 마치 아이를 안듯 시어머니를 부축해 거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다녔다. 그의 이마에는 항상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시어머니의 체중이 그의 등을 휘게 했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말이 적었다. 이 집에서 그는 언제나 묵묵히 일만 했다. 우리가 출근한 사이에 집안 전체를 먼지 하나 없이 청소했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채소를 사왔다. 심지어 요리도 배웠다. 맛은 별로였지만 나와 민준 씨는 거의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로 지치지 않았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된 집과 이미 잘 보살펴진 어머니가 계셨다. 민준 씨의 그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에서 하루에 3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민준 씨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그도 먼저 민준 씨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행동으로 묵묵히 자신의 죄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한 번은 새벽에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다가가 보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시어머니의 위축된 왼쪽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적이었다. 분명히 따로 배운 것이었다. 그는 너무나 진지하고 집중해서 내가 뒤에 서 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몸에 쏟아졌다. 나는 삶에 깎여 모가 난 그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감동이 일었다. 어쩌면 시간은 정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도 모른다. 진정한 변화는 폭우가 쏟아지던 깊은 밤에 일어났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열이 나고 경련을 일으켰다. 쇼크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민준 씨는 출장 중이라 다음 날 아침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쳐 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겁에 질려 우는 딸을 안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민호가 결단을 내렸다. 형수님, 집이랑 애기는 형수님이 봐요. 제가 엄마 업고 병원 갈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비옷을 찾아 시어머니께 입혀드렸다. 그리고는 두말 없이 그리 넓지 않은 자신의 등에 시어머니를 업었다. 엄마, 겁먹지 마.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그는 흔들림 없이 시어머니께 말하고는 그대로 어머니를 업고 쏟아지는 칠흑 같은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비바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눈물이 순간 시야를 흐렸다. 그 순간 나는 몇 년 전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던 탕자를 보았고 또한 지금 비바람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 한 세상을 짊어진 진짜 남자를 보았다. 민준 씨가 밤새 외지에서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위험을 넘기고 병실에서 잠들어 계셨다. 그리고 민호는 병상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흠뻑 젖어 머리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민준 씨는 그를 보았다. 입술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는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민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가서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 멍해졌다. 그리고 이 항상 침묵하고 인내하던 남자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 형제 사이에 수년간 얼어붙어 있던 높은 산이 마침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 민호도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형수님. 그는 우리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앞으로 두 분께 부탁드릴게요. 너는? 민준 씨가 물었다. 말투는 이미 이전에 차가움이 없었다. 저는 돌아가야죠. 민호가 웃었다. 그 웃음은 씁쓸했지만 또한 담담했다. 거기서 일자리 하나 구했어요. 물류회사에서 운전해요. 힘들긴 하지만 안정적이에요. 더 이상 두 분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는 이미 자신의 길을 계획해 놓았다. 평범하지만 착실한 길.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가는 것을 아쉬워했다. 앞으로 자주 와서 봐. 그녀는 불분명하게 말했다. 민호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돈 모으면 형님네 집 근처에 방 하나 얻을게요. 그때는 매일 와서 엄마 뵐게요. 그는 떠났다. 여전히 그색 바랜 캔버스 가방을 메고. 하지만 이번에 그는 떠날 때 허리를 꼿꼿이 폈다. 우리 세 식구는 그를 아래층까지 배웅했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 씨가 갑자기 그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박민호, 민호가 돌아보았다. 설날에 밥 먹으러 와라, 민준 씨가 외쳤다. 민호는 멍해졌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우리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다. 햇빛 아래 나는 그의 눈가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본 것 같았다. 생활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의 평온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우리 마음속에 마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전례 없이 가볍고 편안해졌다. 시어머니의 몸은 우리의 계속된 보살핌 아래 하루하루 좋아졌다. 비록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셨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만족스럽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말도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휠체어에 앉아 하윤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민준 씨와 민호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처럼 웃으셨다. 나는 그녀의 마음도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해 섣달그제 우리는 만두를 빚고 푸짐한 상을 차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하윤이가 짧은 다리로 뛰어가 문을 열었다. 삼촌. 문 밖에는 먼지투성이의 민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크고 작은 설 선물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함께 집에 돌아온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형수님, 엄마, 저 왔어요. 왔으면 됐어. 민준 씨가 다가가 그의 손에 든 물건들을 받아들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얼른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 창밖에는 만가의 등불과 여기저기서 터지는 폭죽 소리가 들렸다. 창 안에는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날 음식을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설 특집 프로그램의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윤이는 시어머니 무릎에 앉아 까르르 웃었다. 민준 씨와 민호, 두 형제는 잔을 부딪히고 단숨에 마셨다. 나는 눈앞의 이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집집마다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우리 집의 문제는 정말로 풀기 어려웠다. 우리는 다툼, 배신, 상처, 그리고 절망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랑, 책임, 포용, 그리고 시간으로 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풀어냈다.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두 글자, 원만함이었다.